네, 저번 시간에 중세 국가 배웠고 오늘은 근대 국가를 배울 겁니다. 이제 많이 왔어요. 고대, 중세, 근대까지. 근대 국가. 근대 국가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 일단 국가의 특징이 나타나겠죠. 이제 강권적 권력. 맨 처음 시간에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권력. 뭐냐면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폭력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은 국가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없어요.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강권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근대에는 국가 권력이 있었고 다른 사회 권력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교황 권력, 교회 권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게 사회의 유일한 강권적 권력체가 된 거죠.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권력체가 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일성. 두 번째 형태 특수화, 자립화. 이거는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권력도 있고 교황 권력도 있고 사실 법치라고 하는 게 무의미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근대가 오게 되면서 국가라는 형태가 특수해지고 공적 권력체가 되면서 자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로부터 위임된 권력. 이거는 사회 계약서라고 연결되는 거죠. 예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이 아니죠. 주권 맞겠다. 군주가 주권을 독점했으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력 혹은 혈통에 의해서 세습된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근대에는 사회로부터 필요에 의해서 권력이 위임된 그런 형태라고 국가를 이해합니다. 네. 네 번째는 지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지배를 인격적 지배를 했거든요. 인치주의죠. 근데 이제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왕이 죽여라 하면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근대는 어떻게 되느냐? 법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네. 최고 권력자라든가 개인이 지배하는 거와 다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었고요. 국가랑 시민사회가 분리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겠고, 그러니까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 분리된다는 거죠. 근대 국가에서 국가랑 시장 간의 관계. 여러분들 시장이 뭔지 아시죠? 경제학에서 시장은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거든요. 뭐 이게 꼭 장소라고 해서 유형적 장소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결국 교환이 일어나는 곳을 말하는데 국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느냐, 개입 정도. 국가의 시장 개입 정도에 따라서 1. 최소 국가, 2. 후생경제학적 공공재 이론, 3. 사회적 시장경제론, 4. 재분배 국가론, 적극 국가론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1부터 4로 내려갈수록 국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최소 국가론은 말 그대로 야경 국가론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최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정치랑 경제를 완전 분리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후생경제학적 공공재 이론,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재 제공해 주는 거, 공공 서비스의 공급자 정도 역할, 약간 소극적이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시장 경제론, 사적 시장의 활동을 규제 혹은 촉진하는 정도. 네 번째는 재분배 국가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의 결과를 사회 정의 구현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재분배를 직접 파는 거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랑 시장의 관계를 봤어요. 국가랑 사회 과정과의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 그냥 사회와의 관계라고 봐도 무방한데, 1번 다원주의적 국가론이란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이익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원주의적 국가론에서 바라보는 국가는 이익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인데,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이거는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도구로 봐요. 뭐의 도구로 보냐? 특정 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도구라고 봐요. 국가는 도구거든요. 특정 계급은 자본가 계급이거든요. 자본가 계급은 뭐냐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생산 수단은 뭐 결국 생산에 관한 내용은 경제학적인 거죠. 그쵸? 경제적인 거를 정치적 내용으로, 왜냐면 국가는 정치적인 거니까 환원시키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 경제 환원주의, 계급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국가주의적 국가론. 이거는 이익 집단의 요구로부터 국가는 자율적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이익 집단이 뭐라고 요구를 하든 자율적인 존재라고 봐요. 위에서 다원주의적 국가론은 이익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반대되는 거죠.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이다. 반대되죠. 이런 내용을 배운 거고요. 네. 그 다음 기능. 근대 국가의 기능. 그쵸? 기능 뭐가 있냐? 첫 번째, 정치적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 기능. 세 개가 있는데, 사법체제의 강권적 보장. 이거는 목표가 뭐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능이죠. 네, 사법체제 강권적 보장하는 기능이 있고, 양보적 민중통합책과 억압적 민중통합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을 통합해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양보적, 그러니까 약간 좀 양보해주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억압적은 억압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당근과 채찍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국가 형태라든가 레짐 형성하는 거, 이게 근대 국가의 기능이고, 또 하나
사회 갈등을 규제하죠. 또 자본 축적합니다. 자본 축적 전략. 이건 약간 경제적 기능하고 연결되는데, 경제적 기능 뭐냐면 화폐 유통.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하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하죠. 네. 그리고 제반시설, 공공재정 창출, 근로기준법으로 노동력 재생산, 그리고 자본 축적. 오케이. 경제적 기능은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제가 이데올로기 관해서 레포트 쓴 게 있는데, 어쨌든 이데올로기 배우면 재밌어요. 이데올로기 뭐냐면 이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념이에요. 이념, 의식 이런 거. 근대 국가의 물신화, 즉 근대 국가의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군대 국가는 합리적이다라고 말해준 거고, 자유시장 경제의 합리성 강조합니다. 또 법치제도 합리성 강조합니다. 초계급성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배 피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는 다수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고, 피지배 이데올로기는 소수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수, 지배, 소수, 피지배 이데올로기. 이거는 이제 VS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있어야 돼요. 조화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 게 뭐냐면 민족국가와 세계자본주의. 이거는 세계자본주의. 이거는 근대국가랑 좀 다르거든요. 다른 내용인데, 여러분들 남북 문제 알아요? 남북 문제. 이게 노스, 사우스 이슈죠. 이게 우리나라 남한,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남반구와 북반구 문제거든요.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 남미 이런 나라들, 북반구 유럽, 아시아, 뭐 북미. 일반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나라가 남반구에 있는 나라보다 잘 살죠. 그쵸? 민족 국가 간의 경제적 차이. 왜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잘 살까?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왜 그럴지는 저는 모르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 정치할 때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우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시각 차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람들 자유주의자, 경제적 자유주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계화는 대부분의 국가에게 절대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앱솔루트 게인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패스 디펜던스라고 알아요? 패스, 길. 그러니까 패스 디펜던스, 약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경로 의존성. 이게 중대 분기점하고 연결되는데 무슨 얘기냐? 얘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패스 디펜던스의 경로 의존성. 경로. 자,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요. A씨는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공부를 잘했네요. B씨는 대학을 못 갔어요. 수능 망함. 근데 다른 결과가 있죠.
결과가 다름. 그쵸? A씨가 서울대를 가고 B씨가 수능을 망한 거는 북반구가 잘 살고 남반구가 못 사는 거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A씨가 서울대를 간 거는요. A씨가 살아온 경로, 패스 중에서 의존에 살다가 디펜던스에서 살다가 중대 분기점을 만난 거예요. 이 중대 분기점을 뭐라고 하냐면 산업혁명입니다. 결국 북반구는 중대 분기점, 즉 산업혁명을 일찍 만났어요. 그래서 일찍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경제 발전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 이 시간이 북반구 산업혁명, 남반구 산업혁명. 보세요.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게 북반구고 이게 남반구거든요. 지금 한 이맘때쯤 있다고 치면 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 있죠. 그쵸? 아니다. 아니, 남반구도 어쨌든 산업혁명을 하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가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쵸? 아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중대 분기점의 차이가 있어서 산업혁명의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남반구는 느릴 수밖에 없다가 패스 디펜던스, 경로 의존성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르크스 주의자 세계화. 세계화는 중심부의 주변부 착취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아까 남북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못 사는 이유는 북반구가 남반구를 착취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세계화도 같은 논리예요. 세계화를 하게 되면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적 논리고요. 뭐 맞는지 틀린지, 뭐가 맞는지, 자유주의가 맞는지 마르크스주의가 맞는지 뭐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리고 현실주의가 있겠습니다. 현실주의자는 세계화는 없다고 봐요. 세계화라는 건 없어. 단 삼극화라는 게 있어. 삼극화. 이게 삼극화 말 이게 3 맞고요. 이 극이 극단적인 할 때 극인데 삼극 이렇게 되겠죠. 이게 유럽이고요. 이게 북미. 이게 아시아입니다. 아메리카겠죠, 이건. 이런 대륙간, 그러니까 강대 대륙간의 삼극화만 존재하고 세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현실주의자들은.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배우셨고, 다음 시간에는 정부 형태를 배워볼 거예요. 정부 형태 하기 전에 시장 경제 한번, 정치 경제 한번 하고 하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